election. What happens to his criminal and civil cases? Sentencing never happens. As we know, their usual strategy is always to just try to get things delayed. It's going to be only America first. America first. In this case, state prosecutors. Now, the judge overseeing that case, Judge Juan Merchan,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And in the meantime, Ukraine says that the troops encountered the first clash with North Korean troops in the Kursk region. Lee Seung-ja has more. Meanwhile, according to Ukrainian President Vladimir Zelensky on Monday, Ukrainian authorities said Monday that the first video was released from officials in Ukraine appearing to show North Korean. Ukraine says it has now fired on new combatants. Little fighting since 1953, but an expert says whether the soldiers are...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팡팡 앵커 하종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2기 시대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의 취임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과도 매우 밀접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이슈들을 이미 후보 시절부터 많이 공약을 했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트럼프 새 행정부의 출범을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은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혼란한 정국 안에서 트럼프 새 정부의 관료들과 어떻게 손발을 맞춰 나갈지 상당히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미국을 다녀온 이태호 전 외교부 2차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장터를 직접 누비고 온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차관님. 네. 미국을 최근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로 다녀오신 거예요? 한미 재개 회의라고 그 미국과 한국의 그 큰 겹체들 모임인데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회의인데 코로나 이후에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회의였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재계 인사들하고 또 전직 공무원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행정부의 전직 공무원, 미국 행정부의 전직 공무원. 예, 그 주로 이제 재계 쪽 인사들이 주가 되고요. 예. 저도 이제 그 우리 회원이기 때문에 우리 제가 소속하고 있는 이제 법인체를 대표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인데 그러면 전 트럼프 행정부의 1기 행정부의 그 관료들도 같이 네, 그렇습니다. 자리를 했어요. 예, 예컨대 프리비스라고 그 1기 행정부 초대 아마 그 백악관 비서실장 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분을 예를 들면 초청해서 저녁을 같이 하면서 그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이야기를 듣는 뭐 그런 식의 행사들이 쭉 시리즈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들한테 매우 생생한 얘기를 전해줄 수가 있게 됐는데요. 이차관님이 보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당선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 선거 전에는 사실은 역대급 박빙이다 뭐 이랬는데 실제로 투표 결과를 보니까 뭐 거의 트럼프가 압도적인 그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 국내 이슈나 국제 이슈가 있었지만은 역시 그 유권자들을 움직인 그런 요인들은 경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경제 문제, 예를 들면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민자 문제라든지 또 직업 일거리 문제라든지 이런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그 생활에 관련이 되는 이런 이슈들이 이슈가 이제 크게 유권자들을 움직이는 요인이었는데 역시 트럼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준 게 국민들한테 어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의 경제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미국 사람들은 경제가 나쁘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미국 경제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역시 이제 정치는 이 국민들이 어떻게 체감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미국 제가 가서 보니까 미국의 그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랄까 아픔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취임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미국하고 함께 해나가야 할 일들이 많은 갈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장 먼저 이제 무역 문제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적어도 모든 국가들한테 무역 적자나면 15에서 20% 관세를 일반적 관세를 매기겠다. 뭐 중국은 60%까지 매기겠다 이런 공약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연간 한 500억 달러 흑자를 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다른 나라하고 무역자 많이 내는 나라는 10% 관세 폭탄을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 트럼프 당선자는 이 무역에 관해서 굉장히 독특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무역이 사실은 이제 상호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국가 간의 무역인 건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제로섬 게임으로 내가 덕을 보면 상대방이 손해를 보고 상대방이 덕을 보면 내가 손해를 본다 하는 식의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는 굉장히 나쁜 거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흑자를 미국에 대해서 내는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압력을 가해서 그걸 고쳐야 된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 압박을 가하는 수단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관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관세는 그렇게 무역 적자를 축소시키는데도 활용할 생각이 있지만 이 트럼프 당선자는 그 밖에 또 다른 목적, 예를 들면 뭐 이민 문제라든지 불법 체류자 단속 문제라든지 마약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상대방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넣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관세를 강범위하게 사용할 그럴 가능성이 큰데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게 가장 큰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제조업을 부흥을 시켜서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승리하겠다 하는 건데 이런 모든 그 정책들이 전부 그 미국의 어떤 국익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적인 그런 발상에서 출발된 거고 결과도 결국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바이든 행정부 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좀 항변을 할 수가 있는 것이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투자를 우리 기업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제품을 우리 또 기업들이 사가고 또 중간재나 이 원료를 또 한국에서 이제 만든 거를 또 사가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고 해서 우리가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무역 그 적자를 많이 내고 있는 국가 중에 한국이 속합니다. 뭐 아주 높은 등위는 아니에요. 뭐 중국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높은 순서에 올려져 있지만 우리는 8등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 면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기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무역 적자는 문제다 하는 인식에서 한국을 접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단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청자나 국민들 관심은 한국은 그렇다면은 좀 그래도 미국의 매우 강력한 동맹국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관세의 문제에서 좀 더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보편 관세라고 하지만 지금 WTO의 회원국들이 166개국이거든요. 그 모든 나라들을 뭐 똑같이 그렇게 할까 하는 이제 약간의 기술상의 문제가 있고요.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편 관세를 통해서 압박의 수단으로 쓸 텐데 아마 많은 국가들이 예외를 받기 위한 노력들을 경쟁적으로 해나갈 것 같아요. 예외를 받는 게 예외를 있다. 받는 길이 있습니다. 품목별로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국가별로도 있을 수가 있는데
보편 관세라고 그러지만 뭐 예외 없이 모든 국가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이 관세를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외 가능성을 찾아야 되죠. 이제 그러려면은 트럼프 행정부하고 초기부터 협상을 통해서 설득할 거는 설득하고 또 필요한 미국이 필요로 한 부분이 뭔지를 잘 파악을 해서 또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만족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협상의 기술을 잘 발휘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형편이 우리의 탄핵 사태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현재 지금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고 우리 정부가 트럼프 새 정부에 교섭할 만한 어떤 뭐 특사를 파견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아직까지 별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이제 일종의 위기 상황이 우리로 보면 국내적으로 또 국외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역시 이 불확실성이 오는 곳이 상대방 정부에 있으니까 우리 정부 주도로 이게 대처를 하는 게 옳은 말씀이고 옳은 방향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민과 간이 같이 힘을 합쳐서 대처를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잘 구축돼 있던 우리 네트워크가 잘 구축돼 있는 우리 민에서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또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재계에서는 움직이고 있고 재계는 또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계 입장에서는 이게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니터링도 아주 깊게 하고 있고 또 실제로 필요한 접촉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워싱턴만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미국은 큰 나라고 그 각 주의 또 이해관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주정부 차원에서 그 지사들을 만난다거나 또는 거기 의회 또 거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중앙 그 연방 정부 연방 그 의회 위원들 이런 분들과의 접촉선을 계속 좀 강화하는 게 필요한데 그거는 뭐 실무적으로도 워싱턴 주 우리 주미 대사관을 포함해서 의회와의 접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업계에서도 그 워싱턴에서도 지금 많이 나가 있습니다. 대관 업무를 하는 오피스들이 많이 있고 또 주정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해서 뭐 지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그 우리의 입장과 상황을 새로운 미국 행정부에 잘 설명하고 또 의회를 통해서 또 학계를 통해서 뭐 이런 그 또 그 업계 대표들을 통해서 계속하는 노력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의 중앙 정치만 있는 게 아니고 주도 있고 그러니까 다층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정계뿐만 아니고 관계 그리고 재계가 함께 총체적으로 나서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겠네요. 예. 자,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우려 섞인 눈으로 보는 건 아니죠. 최근에 지금 3년째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우리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님께서 직접 우크라이나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디 보시고 오셨어요? 그 수도 키이우하고요. 예. 또 우크라이나 뭐 제2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 르비우 두 개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네. 가서 어떤 일을 하시고 오신 거예요? 저희 이제 세 번째 방문인데요. 예. 주로 이제 고위직들하고 이제 그 네트워킹 구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진행되는 몇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 포럼 뭐 개최하는 거, 또 뭐 1대1 뭐 미팅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고위 인사들도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유셴코 이제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또 한국 우크라이나 의원 친선협회 이제 그 국회의원들 또 이제 주정부 인사들 또 뭐 학계 뭐 총장들 또 상공회의소 회장 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분들 만나고 왔습니다. 대사님 유센코 전 대통령까지 만났으면 우크라이나의 고위직은 거의 최고위직까지 이게 직접 접촉이 가능하군요. 네, 뭐 그분이 한국에 대한 그 관심이 워낙 많고요. 예. 또 작년 8월에 갔을 때도 또 만났더랬고, 하여튼 뭐 우크라이나는 그 한국이 가장 그 롤 모델이다. 그거는 뭐 유센코 대통령뿐만 아니라
웬만한 리더십은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좀 그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당선 공약이 자기가 당선되면은 뭐 하루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그런 가운데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가장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더랬죠. 뭐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평화협상 조건이 어떤 건지 뭐 더 두고는 봐야 되지만 그 지금까지 나오는 평화협상 안은 그 좀 영토 양보를 좀 전제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히 좀 수긍하기 어려운 좀 조건이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미국의 지원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타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들을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그렇다면 미국의 지원 없이는 전쟁 수행이 어려우니까 설령 지금 이미 점령 중인 러시아가 점령 중인 4개 주 그 영토를 할양하고 휴전하는 방안도 이미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영토 양보는 뭐 상당히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 대신 그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 앞으로 평화 유지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또 완충지대를 설정할 건지 또 나토 가입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이제 전후 복구에 대한 서방 측의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변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설령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토를 떼주고 이렇게 뭐 강화 조약을 맺는 이런 거는 전혀 상상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에는 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군요. 그 전쟁 어느 중반 이후부터도 우크라이나 분들이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한반도 모델이었어요. 우리도 이제 뭐 6.25 전쟁 치르면서 결국은 이제 휴전협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뭐 영토 양보 전제로 했던. 그러나 그 당시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3가지 조건을 받아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한미 그 방위 조약. 두 번째는 이제 그 한국군 현대화. 세 번째는 그 한국 그 전후 복구에 대한 지원. 저는 뭐 같은 방식이 우크라이나한테도 뭐 충분히 그 이상으로 적용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은 어차피 중요한 거는 뭐 우크라이나 플러스 서방이 지원을 해도 그 러시아를 이길 수 없고 러시아 또한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전쟁이거든요. 명확한 거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현대전이 되다 보니까 너무 소모전이 크다는 거. 그리고 쌍방간에 이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병력이라든지 무기 탄약 여력이 없기 때문에요. 저는 뭐 상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있고 또 우크라이나한테도 그런 반대급부를 준다면은 상당히 좀 타협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는데 북한이 직접 병력을 거기에 파견을 했다. 그것도 만여 명이나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까? 아니 뭐 북한군 참전한 거는 뭐 그거는 뭐 우크라이나 뭐 저 서방 측에서 다 확인된 사실이고 다만 어느 정도 병력이 어디에 파견돼 있는지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파견한 거는 틀림없는 것 같고요. 또 뭐 이미 이제 한 2-3달 그 북한의 어떤 참전을 통해서 북한군 사상자가 상당히 나오고 있다. 뭐 이것까지도 좀 검증은 된 부분 같아요. 사상자가 이미 나오고 있다. 그 지금 이제 3년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식으로든 휴전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떤 그게 뭐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기회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우려할 요인이 있는 건지.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 여건 기회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는 이제 그 안보적인 차원에서 그 우크라이나에 이제 경제 지원을 하고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들이 한국을 포함해서 50개 나라거든요. 근데 그 50개 나라들이 다 자유민주주의고 다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보에 대한 보험을 든다. 만약에 한국에도 한반도에도 유사한 그 안보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200개 국제 사회 200개 나라 중에 진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그 50개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밖에 없지 않겠느냐. 우리도 어떻게 보면 품앗이를 하는 거고 안보에 대한 보험이라고 보고요. 또 이제 경제 기회 차원에서는 저는 우크라이나 전후복구는 어떤 새로운 글로벌 질서,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글로벌 모델을 만드는 하나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팩토리가 되고 테스트베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50개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잖아요, 그죠? 각자가 갖고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프로젝트 기술들을 갖고 나올 거고, 그래서 이건 챔피언 리그가 될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이 좀 자리매김을 잘한다면은 우크라이나 전후복구에도 기여하는 동시에 여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모델들을 우리가 전 세계로 좀 확산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한테는 어떤 좀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가장 큰 무대가 되지 않겠느냐. 또 우크라이나 전후복구에 그 필요로 하는 모든 그 모델이 우리는 다 갖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리더십들은 그 한국을 가장 그 롤 모델로 여기고 있다는 이런 것도 저희한테는 큰 가산점 같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략 11억 달러 정도를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공약에서 100억 달러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이 차관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선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내년까지는 지금 SMA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 근거 협정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내년까지는 이제 이미 지금 집행 중에 있고요. 서로 합의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분담할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협상을 해서 타결을 하고 양국 정부 간에 서로 국내 절차도 다 마치고 해서 이제 확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이전 정부, 즉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 정부와 합의한 사항을 무시하고 새로운 요구를 할 가능성은 늘 뭐 대비를 해야겠죠. 그러나 일단은 법적으로는 양국 정부 간에 그 합의가 있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 안에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이 그렇게 뭐 10배씩, 9배씩, 10배씩 이렇게 늘 만한 항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항목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 군사 건설비, 그 다음에 또 일부 군수 지원비, 그 다음에 우리 일하고 계시는 그 주한 이제 미군들을 위한 가주사는 아니고 군무원들 그분들 월급 이건 다 이제 한국으로 다시 환류가 되는 거죠. 뭐 그런 항목들에 대한 지원이고 실제로 우리가 상당 부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거는 이제 거기 방위비 협상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지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그 평택의 그 미군 기지 그 땅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걸 우리가 다 지원을 그건 지금 우리가 거잖아요. 무상으로 공유해 주고 그러니까 있는 그거는 거기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그거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그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빠지지 않는데 우리가 그러면 독일이나 아니면 일본에도 그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런 나라하고 이제 비교하면 우리가 어느 그 협정 체제상 이제 그런 나라들은 그런 이 기지 지원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빠져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SMA 프레임워크 속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해서 매년 5년 단위로 이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전체 큰 그림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결코 미군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적지 않다 하는 거를 잘 이해를 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독일이라는가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은 우리가 그리고 맞추고 할 수 있다.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뭐 그러나 또 고집을 기본적인 선입관념 속에서 이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이슈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팩트에 좀 기반한 그런 접근 방식으로 설득 노력을 좀 배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국방비 우리나라의 국방비 중에서 11억 달러는 그렇게 뭐 많은 돈은 뭐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몫으로 나가는 거로는 엄청 큰 돈이에요. 1조가 넘으니까. 그죠? 그래도 하여튼 그 주한 미군의 역할, 한반도의 전쟁을 막는
그런 그 억지력을 가진 그런 역할을 생각해 보면 그건 일종의 우리의 국방비 개념으로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협상은 어디까지나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존에 나와 있던 그 협정문상의 프레임워크 속에서 우리가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설득을 하고 또 뭐 필요하다고 하면은 또 서로 뭐 합의는 할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 기본적인 주한미군의 역할과 또 우리가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지원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또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이제 북핵 문제인데요. 우리 정부는 시종일관 북핵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거죠. 북한의 비핵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이미 갖고 있는 핵을 동결하는 그런 선에서 또는 약간 감축하는 선에서 북한에 이미 유엔에서 결의돼 가지고 실시되고 있는 경제 제재 이거를 풀어주는 이런 것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도 있다,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상당히 우리 국민들을 좀 불안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북핵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가문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전 1기 행정부 때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시나리오를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트럼프의 그 전문가들의 트럼프의 성향, 네. 예, 성향 그러니까 어떤 큰 장기적인 지정학적인 함의 이런 걸 보기보다는 좀 약간 그 파퓰리스트적인 그런 성향 때문에 그 미국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만 보호하면 나머지 행태의 어떤 그 합의는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우려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늘 가능성은 뭐 항상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긴 하지만 그게 현실인 양 무슨 너무 겁을 먹는다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차분하게 그럴 가능성을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우려를 하는 걸 저도 뭐 듣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그 팩트에 기초한 사실에 기초한 분석이나 시나리오 예상 뭐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조성이 됩니다. 우선 국제적으로는 이 NPT 그러니까 핵 그 비확산 조약을 탈퇴해서 그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남쪽도 야 우리도 그러면 보유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이제 그런 그 핵 확산 노력에 대한 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충격이 오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도 핵 위협 속에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논의가 지금도 뭐 간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의들이 힘을 받는 거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영향이랄까 악영향 이런 걸 고려하면 함부로 이게 할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트럼프 당선자의 그 충동적인 그런 성향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대비는 해야겠지만 당장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우방인 미국이 북핵을 만약에 용인한다면 그리고 우리는 핵무기가 없도록 한다면 이거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 핵 관련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공조를 하면서 그 공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북한에 보임으로써 억지력을 우리가 제고하는 뭐 그런 방식이 가장 이상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인 거고요. 미국은 실제로 핵 보유국이고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국가의 공식적인 그 입장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국내적으로 뭐 그런 논의가 있는 거는 뭐 있을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채택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미 동맹의 기반 속에서 미국의 그 확장 그 핵 억지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북한의 그 핵 도발을 막는 그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유엔이 마지막으로 제재를 한 경제 제재를 보면은 북한과 중국 사이의 무역액이 무려 90%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북한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갈까 하고 있는 판에 만약에 북한의 핵을 용인해주고 조금이라도 현재 상태를 뭐 그대로 동결하거나 아니면 조금 감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인정해 준다면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이거는 협상의 승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과가 만약에 만에 하나 초래된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간 견지해온 한반도의 그 비핵화 원칙이 깨지는 거라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거고요. 미국은 물론 대통령의 힘이 세지만 또 대통령 혼자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의회는 상대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깊고, 또 최근에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그 국방 수권법 이런 데서 보면은 주한 미군을 지금 28,500명으로 동결하는 그거를 또 분명하게 해놓고 있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의회 쪽에서는 이 핵 문제가 갖는 함의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깊고 이러기 때문에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또 미국의 여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 나가면서 이거 막아야죠. 예, 이건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뭐 그 우리가 종전 우리가 지금 쭉 우리 역사를 봐도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뭐 한두 번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또 잘 설득하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주국방 태세를 갖춤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또 이렇게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이 있기는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힘을 잘 합쳐서 이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될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또 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이태호 전 차관님 얘기 들으면 약간 안도하는 그런 안도할 수 있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양구 대사님. 네.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영토를 할양해 주면서까지 종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이런 얘기는 엄청나게 큰 충격일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북핵 문제 해결 방식도 갑자기 튀어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저도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북핵 문제요. 예. 그 우리 뭐 차관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이게 핵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굉장히 좀 크리에이티브한 어프로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우리하고 이제 일본하고도 어떻게 보면 같은 그 입장이고, 사실 뭐 북핵도 위험하지만은 러시아, 중국이 더 위험한 도전이거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뭐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서 러시아 리더십은 걸핏하면 우리가 핵 한 방이 있다. 핵 경고. 심지어는 뭐 원전까지 그냥 장악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뭐 그런 핵 인질 핵 테러 사태를 하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전하고 후하고 이제 핵이 가지는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럼 왜 북한이 이렇게 비핵화가 되지 않느냐? 북한 자체적인 그 변수도 있지만 저는 중국하고 러시아, 소위 말하면 두 후견인이 더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유엔의 제재를 아무리 많이 한들 러시아, 중국이 그 적극적인 협조를 안 하면은 북한은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께서 러시아, 중국하고 러시아, 일본하고도 이렇게 좀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 이제 북한 스스로는 뭐 비핵화할 의지가 전혀 없는 나라고, 그렇다면은 또 한국이나 일본도 자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럴 것 같으면 이 공동의 고민을 러시아하고 좀 중국하고도 좀 오픈을 해서 좀 공통의 좀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게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이제 낭만적인데,
우리가 한 20년 이상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걸 자꾸 되게 하는 것보다 저는 그 밸런스 오브 테러, 공포의 균형 차원에서 우리도 이제 미국하고 잘해서 그 핵에 대한 안전 보장 이걸 가지면은 이제 그 비핵화라는 그런 그 장애 요인은 좀 넘어가면서 조금 더 건설적인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렇게 핵 문제를 자꾸 이제 비핵화만 고집하지 말고 러시아, 중국, 북한이 도저히 이건 포기할 수 없다 할 것 같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우리도 이제 그 핵 안전 보장을 좀 토대로 해가지고 뭐 미국하고 북한하고 더 건설적인 대화를 하든지 조금 이게 좀 뭔가 좀 새로운 돌파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 대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뭐 용인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차피 북한의 비핵화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는 현재 이미 이루어진 상태니까 이와 관련된 우리 남한의 여러 가지 핵 안보 태세를 갖춰야 된다. 이런 그 플러스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입장이 중요하다 이거죠. 예, 핵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오픈을 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화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핵 확산이다.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또 심지어 대만까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강대국 간의 충분한 이해관계가 맞을 것 같아요. 한미 관계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또 전쟁 상황을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미중 관계죠.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미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차관님, 그 미국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중국에 대해서 60%까지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지금 뭐 그 전에 20% 뭐 이렇게 매긴 거하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에요. 이 정도 매고 지금까지는 뭐 관세를 매겼어도 무역액이 별로 적자 액수가 안 줄어들었어요. 근데 60%를 만약에 매긴다. 그러면은 무역액 그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액이 줄어들까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60%를 매길지 어떨지 하는 그거는 이제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그런 발언을 한 맥락을 좀 큰 관점에서 좀 보면은 사실 지금 이제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라는 게 꽤 오랫동안 지금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 크게 보면 미국이 2006년도, 7년도에 그 국제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상당히 좀 상대적인 좀 힘이 빠지고 또 중국이 시진핑 그 집권을 하면서 이제 굴기를 또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이러면서 그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전략 경쟁이 불붙은 건데 트럼프 행정부가 첫 1기 때는 사실 관세만 해서 무역 전쟁이라는 표현만 우리가 썼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무역뿐만 아니라 산업이라든지 전략적인 이런 여타분 수출 통제라든지 투자라든지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전선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고요. 이제 트럼프 2기가 들었으면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확장된 전선을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받을 겁니다. 더하기 해서 자기가 1기 때 썼던 그 관세를 더 강한 행태로 중국에 대해서 쓰겠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관세 그 자체도 엄청나게 임팩트가 올 겁니다. 영향을 세계 무역 질서에 올 거지만은 그거보다는 더 크게 봐야 되는 게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패권 경쟁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그 전선이 한두 곳에서 뭐 폭탄이 떨어지고가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의 강대국 간의 그 주고받기식의 그 전쟁이 일어날 거고 또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양국 정부가 트럼프는 이제 거래형 이 외교를 또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싸울 건 싸우고 하면서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4년 동안 아마 이 상당한 정도의 격화된 그런 미중 패권 경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 중에 일부분으로 보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보복관세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중 간의 전략 경쟁에서 그 한 방편에 불과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기본적인 목표는 미국의 목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겠죠. 목표는 중국을 어떻게 하든지 지금까지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이 세계 글로벌 공급망의 중추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거를 중국을 하여튼 어쨌든지 배제를 하자 하는 게 전략적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를 매겨서 미국의 수입이 줄도록 하고 또 중국에서 직접 뭐 수입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제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트럼프 일기 때부터 한 게 우회 전략이잖아요. 뭐 베트남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데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제품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회 전략을 썼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차단하고 봉쇄해서 결국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 하는 이제 굉장히 긴 그리고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앞으로 그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은 단순히 관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큰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또 이해를 해야 된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벨트를 단단하게 조여매고 우리도 차를 타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과의 무역액도 크잖아요. 근데 중국에 그렇게 관세를 세게 매기면 중국에서 수출액이 미국으로 줄어들 거고 결국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소위 부수적인 피해를 우리 기업들이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내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중국이 우리 시장이나 공장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은 원료 공급지로서의 의미도 있고 하지만 또 경쟁국이다 말씀이죠. 제3국의 수출 시장에 있어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약간의 반사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 대한 수출은 분명히 이게 부수적인 피해가 있을 거고요. 그러나 또 반면 제3국이나 또 미국 시장에서의 우리의 또 반사적인 그런 또 우위 뭐 이런 것도 또 바라볼 수도 있는데 저는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전자보다는 후자를 너무 강조하지 마라. 그건 아니한 생각일 수도 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벨트를 바짝 졸라매고 이 덜컹거리는 그런 차를 우리가 타는 4년 동안 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무역 전쟁 이 과정에서 사실 미국이 자기 나라에 투자하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5년간에 걸쳐서 500억 달러를 무려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삼성전자 등 여러 지금 기업들이 가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 제대로 반도체 바이든 정부가 하기로 했던 이 지원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와요. 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이제 이 반도체 칩스 액트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IRA 법이 해서 그 두 법이 이제 보조금을 주로 주는 근거가 되는 법인데 하나는 IRA는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에서 그 신재생 에너지를 뭐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고 또 한쪽은 이제 칩스 액트는 반도체를 장려하기 위한 건데 미국이 그 사이에 국제 분업에 맡겨놨더니 미국은 설계는 했지만 실제로 만드는 거는 전부 제3국 한국이나 대만에서 만드니까 안 되겠다. 지금은 경제안보 시대가 됐는데 이제는 국내적으로 반도체를 다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을 만든 건데 그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대표적인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이 보조금을 줄이겠다는 기본적인 정책 라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친기업적인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 감세 정책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수입이 적게 들어오니까 정부 지출도 적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조금이 정부 지출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임으로써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트럼프 대통령 두 개의 법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이제 그 사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했던 그런 보조금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개를 보면 조금 달라요. 하나는 이 반도체법은 사실은 만들 때에 그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그리고 사실은 반도체는 미래의 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래의 쌀 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원유 뭐 이런 식의 중요성을 가지는 그런 미래의 핵심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어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더라도 그 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 때문에 거기에 보조금을 뭐 엄청나게 깎거나 폐지하거나 그러기는 하겠느냐 하는 게 일반 그 전문가들의 관측이고 반면에 이쪽 IRA
인플레이션 감축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장려하는 법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이제 화석 연료 이런 쪽으로 장려하고 에너지 정책을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폐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크다. 그런 이야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전역에 이 IRA 혜택을 받는 그런 공장들이 미국 전역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또 거기는 어쩌다 보니 다 공화당 지지 세력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공화당이 또, 그리고 아주 마진이 적잖아요. 그 의회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바꾸기는 어렵겠네요. 쉽게 바꾸기는 어렵다 하는 이제 관측들을 하는 거죠.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이게 둘 다 조금 이 미래의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이번에 같이 갔던 기업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은 전기차 이런 부분도 그렇고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이제 보조금을 받는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고, 그다음 투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변동성이 있으면 실제로 받게 되는 보조금도 좀 줄어들거나 변동이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참 3년 금방 지나갔는데요. 사실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다 고민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전쟁, 이 진짜 참혹한 전쟁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토가 떼내지는 거는 또 절대로도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같이 공존할 것 같은데, 러시아 전체 대다수의 생각은 어느 쪽이 많습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뭐 전쟁 초기에는 그 영토 양보 안 되고 크림까지 이제 수복해야 된다는 그런 지지도가 상당히 뭐 80% 이상 높았는데, 이제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이게 큰 소모전이잖아, 그죠? 점점 이제 전쟁에 대한 피로감은 조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뭐 50% 이상은 영토 수복은 해야 된다. 다시 재탈환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미국에서 제시하는 그 평화협상 조건이 이제 어느 정도 될 건가?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리더십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그 키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상당히 현실을 좀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인식이 좀 많은 것 같고,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설득할 만한 여러 가지 안보에 대한 보장, 그다음에 이제 전후복구에 대한 과감한 지원, 또 EU 가입에 대해서 좀 패스트 트랙으로 가는 것들, 뭐 이런 것만 되면은 저는 상당히 좀 타협의 여지는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그 종전의 어떤 조건으로 EU에 가입하는 거를, 나토에 가입하는 거를 어떤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이제 나토 가입에 대한 그 포기는 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뭐 EU 가입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푸틴 대통령도 뭐 EU 가입은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밝힌 바 있고, 뭐 나토 정도는 아니지만 EU만 가입해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국격의 어떤 지위 향상은 굉장히 된다고 보여집니다. 마치 한국 전쟁에서 종전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만든 것처럼, 적어도 나토에 가입은 안 되더라도 EU 가입이라도 해야 우리가 어떤 안전책이 되겠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12월 초에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당선인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만났는데 상당히 그 건설적인 대화가 많고요.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그 미군의 이제 그 앞으로 평화 유지군 참여는 안 하겠지만 그 EU 연합군 그 참여 가능성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총전이 되고 그런다면 이제 전후 복구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텐데, 우리 정부 그리고 재계에서 주안점을 두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동시에 전후 복구는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 정부나 또 민간 쪽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파일럿 프로젝트를 빨리 조기에 이제 완성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역점 두고 있는 게 오데사의 이제 그 복합 물류 단지가 그 무려 600억 불이더라고요. 그 규모가요? 예. 프로젝트 규모가 600억 달러. 어떻게 보면 이게 제2의 부산이고 제2의 인천을 만드는 그런
건데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됐고 그런 걸 한국하고 좀 미국하고 좀 공조해가지고 그 메가 프로젝트를 좀 잘 추진한다면은 뭐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도 좋은 솔루션이 되고 또 한미 간의 어떤 그 프렌드십도 좀 강화하는 그런 좋은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태호 전 차관님하고 이한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님을 모시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 때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이 긴장한 적은 역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사실 국민 전체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분 얘기를 나눠보면 우리가 정계, 재계, 그리고 관계 우리 국민 전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잘 헤쳐나간다면 결코 이것이 위기로만은 작용하지 않는다. 여러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이태호 전 차관님 그리고 이한구 전 대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